연말에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부실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금융권별로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위험하다.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신협이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계속 말이 나왔었거든요. 왜 캐피탈사, 여신 전문 금융기관 쪽은 안 나오나 했습니다. 결국은요. 여신금융기관 중에 대표주자 캐피탈사죠. 캐피탈사도 말입니다. 결국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지금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요. PF 대출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은행은 44조 2천억 원이고요. 보험은 43조 3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연체율이 은행은 0%고요. 보험도 적지는 않습니다. 1.11%라는 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캐피탈사 24조 원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체율은 4.6%거든요. 여신 전문 기관 중에 신용카드하고 캐피탈사가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사는 그나마 연체율이 0.2%예요. 그런데 캐피탈사는 0.6%입니다. 4.6%입니다. 저축은행이 5.56%로 가장 많고요. 요 근처에 대해서는요. 상호금융이 4.15%, 보험회사가 13.85%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캐피탈사의 4.6%가 위험하다가 나온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부실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은 이 금융권 어딘가에 한 곳에서는 터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금 이 금융권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제는 캐피탈사까지도 그 위험성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134조 3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이 금액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캐피탈사가 어떻길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대출 연체 잔액이 큽니다. 지금 은행은 0원이거든요. 보험회사는 5천억 정도 되고요. 이 캐피탈사는요. 보시는 것처럼 1조 1천억 원입니다. 굉장하죠. 신용카드는 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도 5천억 원, 상호금융도 2천억 원인데 증권사가 좀 많죠. 9천억 원으로. 그렇지만 캐피탈사, 증권사는 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애초부터 했고요. 상호금융 중에서도 말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위험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증권사든 상호금융이든 저축은행이든 이번에는 캐피탈사까지 이렇게 오니까 어느 한 곳에서 언제든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폭발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시죠? 충분히 듭니다. 이대로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캐피탈사를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나 증권사보다가 더 위험하게 보는 것은요. 바로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예상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5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정상, 2단계가 요주의, 3단계가 고정, 4단계가 회수 의문입니다. 5단계는 추정 손실이에요.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중에 말입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요 고정 이하거든. 3번 이하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고정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돈이란 뜻이거든요. 2022년 9월에 2조 4,577억 원 전체 규모의 1.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캐피탈사가 3조 9,229억 원입니다. 2.1%나 됩니다. 3조 9,229억 원이라는 것은 거의 4조에 다다른다는 거잖아요. 4조. 이게 고정이하 여신 잔액이니까 뭐 거의 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부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일반적으로 부실할 때는요. 여주의까지도 일반적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의 이하 여신 잔액은 더 심각합니다. 예, 작년 9월 말에는 6조 4,041억 원이었습니다. 3.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11조 6,959억 원입니다. 6.3%나 됩니다. 6.3%. 이 정도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말입니다. 카드 사태처럼 펑펑 터지고요. 저축은행 사태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대출 잔액이 굉장히 큰 데다가 부실 지표가 너무 크잖아요. 이것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곧 줄파산이 난다는 이야기도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총선이 끝난 후에 진짜 많은 금융기관 건설사들이 줄줄이 망한다. 위기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몰려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잖아요.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지금 정부가 막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은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요. 어디가 터져도 터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내년에 캐피탈채 상환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적지 않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보면 55조 309억 원이나 됩니다. 적지 않지요. 게다가 1분기에 15조 1035억 원이 몰려 있고요. 2분기도 13조 9640억 원이에요. 1, 2분기만 합쳐도 말입니다. 단순하게 합쳐도 말입니다. 이게 거의 말입니다. 29조 정도 되잖아요. 29조. 29조가 상반기에 몰려 있다는 것은 터지면 진짜로 인정사정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캐피탈사나 혹은 신용카드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요. 수익성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진출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된다는 뜻이고요. 특히 말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대출보다도 말입니다. 브릿지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더 큰 부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확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펑펑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최악이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나빠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말입니다. 이게 134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42%의 연체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2020년 대비 45.2%가 늘었고요. 41조 8천억 원이 늘은 숫자입니다. 134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이 중에 말입니다. 어디가 먼저 터질지 진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에서는요. 굉장한 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 결국 말입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는 것. 여러분들도 지표로 보이잖아요. 지표로. 제2금융권의 위험, 보험사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11%이기 때문에 여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규모가 크고 또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나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뭐 이런 데는 방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것은요. 그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4조 2천억 원이나 되니까 어디가 먼저 터질지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2금융권에 돈을 넣어두셨을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넣어놓더라도 예금자 보호한도 기준 안에서 넣어놓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나는 제2금융권 활용해야 되겠어.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겠어. 그렇다면요. 세 가지 기준은 반드시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기준이라는 게 부실채권이 적어도 말입니다. 3% 이하여야 됩니다. 3% 이하. 그리고 말입니다. 지급 준비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자기자본 비율 이거 8%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8%보다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8%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8% 이상 적어도 한 13%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 정도의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유동성 비율입니다. 100%에 만족하지 마시고 120%, 130%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부실채권의 비율이 3% 이상인데 많다. 자기자본 비율이 이게 8% 이상인데 그부터로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다. 그러면 돈 빼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돈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있다가는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제 얘기를 저는 허투루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표가 지금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표가 틀리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한꺼번에 터질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마치 카드 사태처럼 마치 저축은행 사태처럼 말입니다. 늘 조심하시고 조심해야지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